자, 이제 6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6번 보시면 다음 조서가 발표된 국왕의 재위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금과 은은 천지의 정기이며 국가의 보배이다. 근래에는 간특한 백성이 구리를 섞어 몰래 주조하니 이제부터는 유통하는 은병의 모든 표식을 새기는 것을 영구한 격식으로 하고 어기는 자는 중한죄로 처단한다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은병을 화폐로 사용했는데 그 제도는 은 한 근으로서 본국의 지형을 본떠 만들었으며 속칭은 활구라고 한다. 즉 고려 숙종을 얘기하는 거죠. 자, 고려 숙종 때는 주전도감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은병 그리고 뭐 해동통보, 사만통보 등을 주조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이런 화폐를 사용한 거는 의천의 건의가 있었죠. 자, 그러면 고려 숙종 때 있었던 일들 뭐 요거 말고 나머지, 자, 별무반을 편성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나왔던 남경, 개창, 도감을 설치해서 남경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평양에 기자 사당을 세워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언급이 될 수가 있겠죠? 숙종? 자, 그러면 숙종 때 있었던 일을 골라라.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속현에 간무를 파견했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에 간무, 임시 수령을 파견했다. 그러면 예종이죠. 예종. 자, 그 다음에 면군급고법을 시행했다. 면군급고법 현종이에요. 현종. 면군급고법 현종. 면군급고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80세 이상의 노부모가 있다. 그러면 양역을, 그러니까는 군역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으며 형제가 없는 관리는 외직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만 있어라, 개경에만 있어라. 왜냐면 노부모가 있으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부모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이건 명군급고법이구나, 현종이구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간목양마법이라든가 뭐 명군급고법, 주창수련법 막 이상한 그런 법령들은 현종 때 여러 가지 나오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건 현종. 자, 그 다음에 천리장성이 완성되었다. 자, 우리 앞에서 천리장성이 완성된 거는 정종. 1044년에 정종이 완성. 자, 그 다음에 여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별무반을 편성하였다. 숙종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숙종, 뭐 예종 이런 왕의 업적들 가끔 물어보니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고, 자, 우리는 7번. 자,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삼국사기. 김부식이 주도한 관찬사서로 기전체로 서술되었다. 자, 김부식이 주도한 관찬사서 맞고요. 삼국사기. 자, 삼국사기는 인종 때 김부식이 쓴 거고, 그 다음에 관찬사서고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거죠.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의해서 현존 최고의 역사서, 기전체 뭐 이런 것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자, 동명왕편 봅시다. 자, 동명왕편은 무신집권기 때 쓴 거죠. 그래서 왕으로 하면 어느 왕이더라? 왕으로 하면 어느 왕인지는 잘 모르겠다. 일단 이음인 집권기. 예, 집권기로 하면 이음인이에요. 안 외워도 돼요. 그냥 무신집권기 하면 되죠, 뭐. 자, 그래서 1193년. 연도는 기억하는데 왕은 잘 기억이 안 나네. 자, 그래서 동명왕편이고, 자, 이거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나타낸 영웅서사시. 자, 그 다음에 이 책은 이규보가 쓴 책이니까 이규보의 문집에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동국 이상국집에 수록되어 있다. 동국 이상국집에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 3번. 자, 삼국유사 일현이 불교적 사관에 입각해서 서술했고 최초 발해를 우리 민족사로 기록하고 있다. 자, 3번 삼국유사. 자, 일단 삼국유사는 충렬왕 때 일현이 쓴 거고, 자, 여기서는 불교적 신의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거죠. 불교적 신의사관에 의해서 야사설화 전설 등을 수록했고,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단군 설화를 수록했으며 최초로 단군 설화를 최초로 수록했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거기 나온 것처럼, 자, 여기다 4번이 아니구나. 여기다 써볼게요. 제왕운기. 제왕운기랑 좀 비교를 하면 되겠죠. 두 개를. 그래서 충렬왕 때 쓰여진 책이고 이승휴가 쓴 책인데, 여기에서 이 제왕운기에서 발해사를 최초 민족사로 인식하고 있다. 자, 여기선 제왕운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제왕운기도 삼국유사처럼 똑같이 단군의 건국설화를 수록하고 있어. 다만 여기가 최초라는 거. 최초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제왕운기 하나만 더 쓸게요. 중국사와 우리 역사를 대등하게 인식하고 있다. 중국사와 우리 역사를 대등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거 하나 더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죠? 네, 여기. 삼국유사가 아니라 발해사를 최초로 민족사로 인식한 건 제왕운기. 자, 그 다음에 본조 편령 강목. 자, 민지가 편찬한 본조 편령 강목은 충수광 때. 그리고 강목체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강목체로 보기도 해요. 최초의 강목체가 본조 편령 강목이고, 그리고 고려사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강목체.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고려시대 역사서는 워낙 제시가 많이 되니까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8번 가볼까요? 자, 다음과 관련된 왕의 재위 시기에 편찬된 서적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면, 자, 원의 수시력과 아라비아 회회력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으며 자경루, 혼천이, 양보일구 등 15개 천문관측 기기를 토대로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운동을 계산한 것이다. 자, 만약에 이 책의 제목이 뭐냐? 칠정산. 자, 칠정산 세종. 여기서는 요 세종을 찾으라는 거고, 자, 칠정산에 내편과 외편이 있죠. 내편은 여기 나오는 원의 수시력, 명예 대통령을 기준으로 했고요. 여기다 써볼게요. 자, 칠정산에 내편, 그리고 외편이 있어요. 내편은 원의 수시력, 그리고 명예 대통령을 참고로 했고, 그 다음에 외편은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로 해서 다시 달력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칠정사는 역법이니까. 자, 그러면 칠정사는 세종이고 세종 때 편찬된 서적을 골라라.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국조올해의. 국조올해의는 국가의 5가지 예절이죠. 그래서 가래, 빈예, 군예, 흉예 이런. 그래서 성종. 자, 일륜행실도. 일륜행실도는 중종. 자, 삼강행실도 세종. 이륜행실도 중종. 오륜행실도 정종. 삼강 세종. 이륜 중종. 오륜 정종.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의방유치는 세종. 의방유치가 의학백과사전이죠. 의학백과사전. 그 다음에 향약구급방. 이건 고려고종. 고려고종. 이 향약구급방 같은 게 현존 최고의 의서. 지금 남아있는 의학서적 중에 가장 오래된 거고,
자, 고려 고종 때 만들어졌다고 써 있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최우 집권기고 왕으로 하면 그 다음에 이 향약 구급방을 대장도감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팔만대장경 간행한 고 관청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간행된 1351년에 1351년이 아니라 1236년에 이때 완성이 됐죠.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은 16년 걸렸고 그 다음에 향약 구급방은 요 대장도감이 만들었을 때 바로 간행이 됐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1236년에. 자, 그 다음에 미음. 동국여지 승남. 미음이죠. 성종. 동국여지 승남 같은 경우는 지리지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연역, 지세 뭐 등등등 지리지. 자, 그 다음에 총통등록. 총통등록은 말 그대로 화포에 관한 거겠죠. 그래서 화양무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총통등록이 세종이에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세종 찾으라는 거죠. 니은, 비읍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아니, 니은, 비읍이 아니라 디귿, 비읍이지? 이렇게 디귿, 비읍. 정답은 2번. 자, 9번. 다음 임진왜란 중 발생한 전투는 뭔가? 대개 왜적은 본시 수륙이 합세하여 서쪽으로 쳐내려오려고 하였는데 이 한 번의 전투에 의해 마침내 그 한 팔이 끊어져 버린 것과 다름없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고니시 유키나가가 비록 평양을 빼앗았다고는 하나 그 형세가 외롭게 되어 감히 더 전진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가에서는 전라 충청도로 보전할 수 있었고 나아가 황해도와 평안도로 연해지역 일대까지 보전할 수 있었으며 군량을 조달하여 호령을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중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징비록 하면 유성룡 기억나죠? 이건 임진왜란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은 책이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 대개 왜적은 수륙이 합세하여 서쪽으로 쳐내려오려고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군의 전술은 수륙 병진작전이었다는 얘기예요. 왜? 왜군의 전술은 수륙병진작전. 그러니까 육군과 수군이 동시에 가서 육군은 서울로 진격을 하고 부산에서부터 수군은 남해안을 거쳐서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시에 서울에서 만날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전국을 다 먹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전술이었는데 요 수륙병진작전이 좌절된 거다. 누구 때문에? 이순신 때문에. 그래서 이순신의 전투들을 지금 여기 쫙 나열을 했는데 특히 전반기에 임진왜란 전반기에 큰 승리를 거둔 이순신의 3대 대첩 중에 하나가 뭐냐? 한산도 대첩이다 이 말이. 그래서 여기서는 한산도 대첩을 찾으면 되고 1592년 7월에 한산도 대첩이 있었고 이 한산도 대첩에서 우리가 크게 승리를 했기 때문에 수륙병진작전이 좌절됐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남해 제해권을 장악했다. 남해 제해권을 장악할 수가 있었다. 이 남해 제해권을 장악했다는 건 남해안 쪽을 우리가 지켰고 그랬기 때문에 서해안으로 못 올라간 거잖아요. 진짜 이 한산도 대첩 이후에 이 지역을 우리가 잘 장악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임진왜란 중에서 가장 피해가 적었던 동네는 전라도예요. 전라도 피해가 좀 적었어요. 왜냐하면 못 올라가니까 이 수군으로 해서 올라가기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라도 지역이 좀 피해가 적을 수 있었고 군량미를 지킬 수 있었고 딱 여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군량미를 지킬 수가 있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은 한산도 대첩이니까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네, 4번 찾으시면 되고 자, 나머지 전투들은 연도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1번. 자, 1번이면 명량. 명량은 정유재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 우리 이렇게 좀 써볼게요. 칠천량 해전. 1597년 7월에 칠천해전이 있었고 이때 원균이 사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원균이 죽고 나서 이제 이 전쟁에 패배하고 나서 대신 3군 투군 통제사로 다시 복권이 된 게 이순신이고 그 이순신이 나머지 12척을 가지고 외선 300여 척을 물리친 사건이 전투가 명량대첩이죠. 자, 명량대첩은 1597년 9월. 칠천량 해전도 가끔 시기 물어볼 때 있으니까 시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명량. 자,
자, 두 번째가 옥포. 옥포는 첫승. 거북선 없이. 거북선으로 첫승은 사천. 사천해전. 자, 그러면 1592년 5월 2일. 이게 이제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이순신은 한 번도 전쟁에 패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는 거고, 전 세계 해군 역사에서도 거의 전무후무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해군의 역사 같은 걸 배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관학교나 이런 데서. 그러면 거기서 언급이 되는 전 세계 해군 역사 중에서도 굉장히 전무후무한 그런 장군? 네, 그게 바로 이순신이에요. 어젠가 오늘인가가 탄신일이라고 하던데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이래요. 어제였나? 오늘이었나?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이순신 잠깐 언급됐으니까 이순신에 관련된 거 하나만 더. 이순신에게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내린 건, 그러니까 현충이라는 시호를 내린 건 누구냐? 숙종. 네, 숙종 때. 그것도 한번 언급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노량. 자, 노량은 임진왜란 마지막 전투죠. 그리고 이순신이 전사를 했다라고 전해지죠. 이게 바로 1598년 11월에. 자, 퇴각하는 일본. 이때 이제 이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났기 때문에 퇴각을 하고 있었고, 퇴각하는 이 일본의 수군을 끝까지 쫓아가서 타격을 입히고 그 전투에서 사망을 하게 되죠. 뭐 총알이 관통했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을 하게 되고, 이 본인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이 승정원 일기에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잠깐 봤다고 했죠. 자, 어쨌든 여기에서는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고, 이런 걸 가지고 이 이순신의 수군의 승리를 가지고도 순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체크 한번 쭉 해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 자, 10번 봅시다. 다음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요 폐단이 뭐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다음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10여만 호로서 50만 호가 져야 할 양역을 감당해야 하니 한 집안에 비록 남자가 4, 5명이 있더라도 모두 군역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침내는 죽지 않으면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거나 죽은 자의 몫을 채울 수가 없으니 백골징포, 황구첨정에 폐단이 생겨나고 일족과 이웃에게 거두게 되니 죄수가 옥에 가득하게 되고 원통하여 울부짖으니 화기를 상하게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양반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죠. 신분제가 동요했기 때문에 조선 후기 가면은. 그러다 보니까 군역을 해야 되는 사람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야 되는 남자가 줄어든 거고, 그러면은 군대를 가야 되는 남자가 줄어드니까 군포 같은 걸 걷어야 되는데 그것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나라에서 써야 되는 돈은 있고, 그 다음에 재원은 줄어들었으니까 결국에 한 사람씩 내야 되는 군포의 양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늘어나게 된 거죠. 한 명당 져야 되는 군포 부담이 늘어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탈을 하게 되면은 또 백성들이 그만큼 피해를 더 많이 져야 되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폐단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군역의 폐단임을 알 수 있고, 자, 이 군역의 폐단으로 언급된 게 뭐냐? 거기 보시면 백골징포, 황구첨정. 자, 우리가 이 두 개의 단어만 보더라도 이거는 군포의 폐단이구나, 군역의 폐단이구나 알 수 있고, 이웃에게 내야 된다, 인징. 그 다음에 친척에게 내라고 한다, 족징. 그래서 지금 인징, 족징은 여기서 어디 나오냐면요. 다섯 번째 줄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일족과 이웃에게 거두게 되니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럼 결국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도망가거나 죽는 거야. 네, 죽지 않으면 도망가거나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군역의 폐단이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군포가 너무나 부담이 많이 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고, 그래서 요 군역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가 뭐냐라고 물어봤죠. 그게 바로 균역법인 거예요. 영조 때 실시된 균역법이구나. 여기선 지금 균역법을 찾으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균역법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준 거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결작.
1결당 2두, 그리고 선무군관포, 그리고 어염세, 선박세, 어염세, 선박세. 자, 이렇게 우리가 제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 중에서는 요 선무군관포는 양반 아니고 일부 상류층 또는 지방 토호,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양반이라고 나오면 틀린 거예요. 네, 양반이다. 양반에게 선무군관포를 거두었다 라고 하면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요 선무군관포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영조 때 균역법을 찾아라. 자, 우린 정답 찾아볼까요? 1번. 이 제도의 시행 이후에 선무군관포를 징수했다. 그렇죠. 여기 있죠. 선무군관포. 그래서 1번. 자, 2번. 특산물 대신 쌀, 배, 돈으로 납부하게 됐다. 대동법. 1결당 4에서 6두로 고정했다. 영정법. 자, 조세 액수는 1결당 20두에서 최하 4두까지 내라고 했다. 공법.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자, 다음 사상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자, 사람은 곧 하늘이라. 그러므로 사람은 평등하며 차별이 없나니. 사람이 마음대로 귀천을 나누면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다. 우리 도인은 차별을 없애고 선사의 뜻을 받들어 생활하기를 바라노라. 자, 이거는 동학이죠. 동학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라 라고 하는 내용에서 우리는 동학임을 알 수 있고요. 동학은 일단 최재우가, 몰랑양반 최재우가 경주 지방에서 1860년에 창시하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창시한 시기는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어느 왕이냐 물어보면, 그쵸, 철종에 해당돼요. 세도정치 시기 중에서 뒷부분이잖아요. 맨 뒷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순환철, 철종 때를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처음에는 경주 지방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전파가 되죠, 당연히. 자, 그러다가 탄압을 받아요. 결국에는 혹세무민이라는 죄를 쓰고 처형을 당하게 돼요. 혹세무민의 죄를 쓰고 처형을 당해요. 1864년쯤에 처형을 당하게 되고, 자, 그랬기 때문에 2대 교주가 된 게 최시형. 조카뻘 되는 최시형이라는 인물이고, 이 최시형은 이렇게 쓸까요? 자, 교리를 정리, 그 다음에 교단을 정비. 자, 교리를 정리해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라는 책을 쓰게 되죠. 동경대전은 한문 교리집, 그리고 용담유사는 한글 포교 가사집. 그 다음에 교단은 포적제. 그래서 이제 2대 교주가 이끌어 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뭐 사상으로는 제가 그냥 동학과 관련된 표현들만 한번 쭉 써볼까요? 인내천, 시천주, 그 다음에 뭐 사인여천, 광제창생, 후청개벽, 뭐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보구간민. 그리고 이런 걸 이제 통틀어서 반회세, 반봉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동학농민운동, 동학.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농민운동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학농민운동은 물론 좀 뒤에 나타나는 사건이긴 하지만 동학농민운동의 전봉주인 접주였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접주가 한 명 더 있죠. 김구가 또 접주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김구도 언급이 되면 아,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하기도 했었구나. 자, 어쨌든 이렇게 동학.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뭘 물어본 거예요? 동학과 관련된 거를 골라라. 1번. 안정복이 이 사상을 비판하는 천학문답을 저술하였다. 자, 천학문답은 뭐를 비판한? 천주교. 성리학적 입장에서 천주교를 비판한 서적. 천학문답. 자, 두 번째.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펴내 교리를 정리했다. 여기 있네요.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정답은 2번. 3번. 정부는 사교를 규정하고 순조 즉위 후에 대탄압을 하였다.
자, 역시 3번도 천주도. 그러면 순조 즉위 후에 대탄압 이루어진 거는 무슨 박해? 요게 신유. 순조니까. 순조 때는 뭐 신유박해니까. 신유박해. 자, 4번 홍경래 은왕과 임시로민 봉기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전혀 아니죠. 전혀 상관없어요. 홍경래의 난은 1811년인데 동학은 1860년에 생겼잖아요. 일단 시기 자체가 틀렸고 당연히 상관이 없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12번 볼까요? 자, 다음 미출친 부분에 포함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김옥균을 포함한 급진개합파는 우정총국 개국 축하를 이용해서 정변을 일으킨 후에 14개조 정강을 마련하여 국가 체제의 개혁을 모색했다. 그러나 이 정변은 3일 만에 청군의 개입으로 인해 실패했다. 그래서 3일 천하라고 부르잖아요. 갑신정변. 자, 갑신정변에서 14개조 개혁 정강을 발표하는데 자, 여기서 문제는 이 개혁 정강에 포함된 내용이 뭐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1번부터 볼게요. 자, 토지는 균등히 나누어 경작한다. 이게 이제 토지 평균 분자이죠.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에서의 패정개혁안. 패정개혁안. 동학농민운동. 자, 두 번째, 모든 재정은 탁지하문에서 관할한다. 자, 이제 이거는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문장들은 개혁안에 들어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개혁안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홍범 14조에 포함되죠. 홍범 14조는 2차 가보개혁이죠. 만약에 요 지금 모든 재정은 탁지하문에서 관할한다. 요 개혁은 언제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1차.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죠? 이 개혁 내용은 1차. 자, 이게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개혁안은 뭐냐? 그러면 홍범 14조니까 2차.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뭔 말이냐면 1차 때 모든 재정을 탁지하문으로 관할한다라고 하는 개혁안을 만들어서 개혁을 했어. 그런 개혁이 이루어졌어. 그런데 2차 가부개혁을 시작하면서 1차 때 했던 걸 정리해서 홍범 14조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홍범 14조는 2차 가부개혁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개혁안을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개혁은 1차 가부개혁이지만 개혁안은 2차 가부개혁 때 발표된 홍범 14조예요. 가끔 이거를 학생들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거 왜 1차냐 2차냐 맨날 물어보는데 우리가 개혁으로 기억하면 돼요. 개혁은 1차 가부개혁 때 탁지하문으로 모든 재정을 이뤄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학생들이 이제 이거를 그냥 듣고 넘어가면 헷갈릴 수 있어요. 당연히. 네, 헷갈릴 수 있는데 개혁으로 기억하면 돼요. 시험에는 개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어쨌든 여기는 개혁 아니니까 홍범 14조로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제정한다. 이게 14개조 정강에 나오죠. 자, 14개조 정강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문벌 폐지, 인민평등. 네, 이 표현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문벌 폐지, 인민평등은 14개조 정강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4번 중대한 범죄는 공판하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한다. 요거는 헌의육조죠. 독립협회에서 또는 관민공동에서 발표한 헌의육조.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제가 연도 한번 써볼게요. 1894년, 1882년 그리고 여기는 82년이 아니라 1894년 말. 그 다음에 헌의육조가 1898년이고 독립협회는 96년이니까 6년부터니까. 자, 그래서 요 지금 개혁안들은 사실 문제가 이렇게 나왔지만 이거 순서 물어볼 수도 있다. 그쵸? 요 개혁안들 순서만 또 따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3번. 네, 문벌 폐지, 인민평등. 자, 13번 볼까요? 자, 다음 개혁이 발표되던 시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요 개혁이 뭐냐? 요 개혁에 관련된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우리 황조가 우리 왕조를 세우고 우리 나라를 세우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 지도 503년이 되었는데
짐에 대해 와서 시운이 크게 변하고 문화가 개화하였으며 우방이 진심으로 도와주고 조정의 의견이 일치되어 오직 자주 독립을 해야 우리나라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짐은 이에 14개 조목의 큰 규범을 하늘에 있는 우리 조종의 신령 앞에 구하면서 조종이 남긴 업적을 우러러 능히 공적을 이룩하고 감히 어기지 않을 것이니 밝은 신령은 굽어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 제시문이 뭐냐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우리나라가 세워진 지 503년이 됐대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개국 기원 사용. 우리는 보통 개국연호 사용이라고 배웠어요. 1차 가보개혁 때. 요거 1차 가보개혁 때. 자, 그 전까지 우리는 청나라 연호를 사용했었죠. 그러다가 가보개혁, 1차 가보개혁을 하면서 개국이라는 연호를 쓰기 시작해요. 그럼 개국연호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를 세웠던, 그러니까 조선이 세워졌던 1392년을 1년으로 보고 1년부터 쭉 센 거야. 한번 계산해봐. 1894년 빼기 1390 하면 503년 나오니? 503년이야? 플러스 1년 하면 503년 맞아? 맞아. 맞는다고 치자. 그러면은 어쨌든 맞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503년이야. 그래서 요 개국 기원을 사용했다는 게 이제 이런 뜻이고, 요거는 1차 가보개혁 때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1차 가보개혁 이후에 있었던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5번째 줄에 14개 조목의 큰 규범을 하늘에 구한다. 여기서 말하는 14개 규범을 큰 규범이 뭐냐면 홍범 14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는 지금 2차 가보개혁을 얘기하는 거고, 개국기원은 그냥 설명한 거고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2차 가보개혁은 1894년 12월부터 자, 그래서 요 2차 가보개혁은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첫 번째, 자, 고종이 문무백관들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아가서 독립서고문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이게 이제 독립선언서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개혁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나타내는 거고, 이거를 발표하고 나서 같이 발표한 게 홍범 14조예요. 여기에서 14개의 큰 법, 큰 규범이라는 게 홍범 14조고, 홍범 14조는 1차 가보개혁 때의 개혁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헌법으로 만든 거예요. 헌법. 그래서 이 홍범 14조 체제가 출범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은 그 전까지 사용됐던 헌법은 경국대전이죠. 그래서 경국대전 체제가 붕괴된 거예요. 경국대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홍범 14조 체제가 수립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2차 가보개혁이고, 자, 그러면 이게 발표됐던 시기니까 2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골라라. 요거예요. 자, 그래서 1번부터 옳지 않은 것이죠. 이거는 1번. 지방제도는 8도의 행정구역을 23부로 개편했다. 맞아요. 그래서 8도를 23부로 337군으로 개편했어요. 그래서 요 부체제로 바꿨다. 부체제로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선 교육령을 발표하여 교육을 보통교육, 실업교육, 전문교육으로 나누었다. 자, 조선 교육령은 일제시대.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조선교육령, 2차 조선교육령, 3차, 4차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제시대에 실시된 내용이다. 자, 3번. 지방재판소, 한성재판소, 고등재판소를 설치해서 사법권, 행정권에서 분리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앞에서 이렇게 배웠죠? 재판소 설치, 사법권 독립. 자, 그리고 지방관의 권한 축소도 돼요. 지방관의 권한 축소. 약화 또는 뭐 축소 상관없어요. 자, 이게 왜 지방관의 축소, 권한 축소하고도 연결되냐면 지방관은 원래 행정, 사법, 군사를 다 하고 있었는데 행정만 놔두고 사법은 재판소에, 군사는 군대로 다 뺀 거예요. 그럼 지방관의 권한이 3개였는데 하나로 줄어들었지. 그래서 지방관의 권한 축소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거야. 재판소 설치가 사법권 독립이고 사법권 독립이 지방관의 권한 축소로 연결되는 거죠. 다 비슷한 표현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요 말이구나. 자, 이것도 2차 가보 개혁 맞아요. 4번 정치 부분에서는 의정부를 내각으로
의정부를 폐지하고 내각제를 도입했으며 팔아문을 7부로 바꾸었다. 자, 의정부를 내각으로 팔아문을 7부로 개편. 맞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2번이 틀린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14번 볼까요? 자, 다음 민중봉기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민중봉기 순서대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 백정 출신이 몰락한 사리마전 평민을 규합하여 구월산을 근거지로 의협활동을 전개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백정은 누굴까요? 이게 임꺽정이에요. 임꺽정의 의협활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임꺽정의 난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임꺽정은 왕으로 하면 명종. 16세기 명종. 우리는 명종으로 기억해도 돼요. 임꺽정 나오면 명종이구나. 우리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임꺽정을 제시하고는 왕을 물어볼 때 명종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임꺽정, 명종. 자, 니은. 군현에 사자를 보내어 조세를 독촉하자 원종과 애노가 상주에 운거하여 반란 일으켰다. 자,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원종과 애노가 반란 일으켰죠? 이건 뭐 원종과 애노의 난. 원종, 애노의 난. 자, 원종과 애노의 난은 진성여왕. 9세기 말 또는 신라 말기 하면 되고 디귿. 자, 서북지방의 대상인 향임층 무사 농민들이 연합하여 지방차별 타파를 외치며 봉기했다. 자, 일단 힌트는 서북지방. 그럼 서북지방에서 지방 차별 때문에 일어난 홍경래의 난. 홍경래의 난. 그래서 1811년 순조. 자, 그 다음에 리을. 경주와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신라 부흥을 외친 농민봉기가 자주 일어났다. 자, 뭐 경주 지방을 중심으로 또는 그 주변에서 신라 부흥이니까 이거는 무신집권기 때 삼국부운동과 관련이 된 거고, 여기서는 김삼이 효심의 난. 김삼이 효심의 난. 자, 김삼이 효심의 난이 신라 부흥운동이죠. 김삼이 효심의 난은 1193년. 그러니까 일민집권기. 네, 일민집권기라고 보시면 돼요. 고려 무신집권기.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제일 먼저 신라 니은, 고려 리을, 조선 전기 기역, 그리고 조선 후기 디귿.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자,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어떤 사람이 과거 시험을 봤어요. 속과였나? 속과 시험이었겠지. 속과에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 사람 이제 시험의 시제가 뭐였냐면은 이 홍경래의 난 때 어느 지역의 지방관이 도망을 간 거야. 맞서 싸워서 목숨을 걸고 싸웠어야 되는데 이 반란이 일어나니까 도망을 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게 시험 문제였었던 거, 시제였던 거야. 그래서 엄청 막 완전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 장원을 했네? 1등을 한 거야, 과거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대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속과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장원을 해서 집에 가서 이제 엄마한테 막 자랑을 했지. 나 그랬다? 그래서 자랑을 막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게 누군 줄 아냐. 그 신랄하게 비판했던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인지 모르고 그 지역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도망을 와서 거기서 드러내놓고 살 수는 없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런 걸 숨기고 자신의 어떤 그런 집안 내력이나 이런 걸 숨기고 살았는데 하필이면 그 손자가 할아버지를 엄청 이제 세게 씹어가지고 과거에 합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거를 알게 되고 더 이상은 내가 하늘이 부끄러워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삿갓을 쓰고 다니면서 전국을 방랑하며 시를 짓는 시인이 된 거죠. 그게 누구냐? 김삿갓. 알아요? 김병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들어봤어? 우리 교재에도 한번 살짝 언급이 될걸? 김삿갓 등의 시인이 있었다. 뭐 이런 사람들, 조선 후기에. 아무튼 그랬어요. 그게 바로 홍경래의 난과 관련된 뭐랄까요? 에피소드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14번 풀어봤으니까 15번 갑시다. 자, 다음 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건 조선 땅을 실로 아시아 요충에 차지하고 있어 열강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조선이 위태로우면 중국도 위급해진다. 가가 영토를 넓히고자 한다면 반드시 조선이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조선이 세워야 할 책략으로는 가를 막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다. 가를 막는 것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이어짐으로써 자강을 도모할 뿐이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가는 뭐, 가 나라를 하기 전에 일단 이 책이 뭐냐면 조선책략이죠. 조선책략은 중국 외교관 황준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고 이제 했던 말인 거고, 여기서는 여러분이 도입, 내용, 영향 이렇게 구분해 볼까요? 조선 책략에 대해서 이렇게. 자, 도입은 김홍집이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가 이 황준세를 만나게 돼서 서로 필담을 나누고 이제 교류를 한 후에 이 사람이 했던 이런 내용들을 적어서 책으로 간행을 한 거다. 그리고 이거를 고종한테 바쳤고 고종이 매우 만족스러워했다고 하죠. 내용은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고, 그러려면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자, 우린 영향이 중요하죠. 아무래도. 자, 이거의 영향이 첫 번째, 일단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나라와 다 관련이 있지만 미국하고는 우리가 직접 연결이 없었기 때문에 연미론이 대두하게 되고,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자, 그래서 연미론 대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해서 유생들이 이거를 읽고 이것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고 위정척사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1880년대 위정척사 운동인 영남 만인소가 바로 이 조선책략을 비판한 서적이라는 거, 영남 만인소. 자, 영남 만인소는 이만손이 1881년에 발표한 거죠. 그래서 이 황준센의 조선책략은 1880년에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영남만인소는 이제 1881년에 80년대 위정척사 운동이 대표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조선책략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1번 볼까요? 자, 여기서는 지금 가를 찾으라는 거였죠? 가는 러시아였지?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해라. 자, 1번. 자, 가는 남해의 전략적 요충지인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다. 자,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건 영국. 자, 그러면 이거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고 연도만 적어볼게요. 거문도 사건은 1885년부터 87년까지. 자, 이번에 자국인 신부의 처형을 구실로 강화도를 쳐들어왔다. 즉, 병인 박해를 구실로 병인 양요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프랑스가 강화도로 쳐들어온. 자, 세 번째, 가해 공사관으로 을미사변 이후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피신했다. 3번이 러시아, 아관파천을 얘기하는 거죠. 자, 아관파천 정답은 3번. 이게 러시아죠. 자, 4번. 가와 조선은 서양 국가 중 최초로 조약을 체결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서양 최초? 미국.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6번. 다음 자료의 전투에 참여한 독립군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대전자령의 공격은 2천만 대한 인민을 위하여 원수를 갚는 것이다. 총알 한 개 한 개가 우리 조상 수천 수만의 영혼이 보호하여 주는 피해 사자이니 제군은 단군의 아들로 굳세게 용감히 모든 것을 희생하고 만대조선을 위해서 최후까지 싸우라. 요 똑같은 제시문은 우리가 국가직 대비할 때 모의고사에서 나왔었어요. 여러분이 한번 본 적이 있어. 물론 제시문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자, 첫 번째 줄에 대전자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힌트가 뭐 다 나온 거지. 그래서 한중연합작전 중에서 한국 독립군 플러스 중국 호로군의 연합으로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전투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한국 독립군. 자, 한국 독립군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한국 독립당 산하의 군대다. 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 독립당은 혁신의회 산하에 있었던 단체니까 혁신의회 산하의 군대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3부가 통합되잖아요. 그중에 혁신의회, 북만주의 혁신의회 단체가 한국독립당, 이 밑에 단체가, 아니 군대가 한국독립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1번 봅시다. 자, 국민부 산하의 군대로 양세봉이 이끌었다. 조선혁명 군. 자, 이거 구분해야 되죠. 그리고 한국독립군은 여기다 쓸까요? 지청천이 이끌었다. 1번은 조선혁명군. 자, 두 번째, 호가장 전투 반소탕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여러분, 호가장 전투나 반소탕전에서 승리를 거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투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막 쌍성보 사도하자부터 해서 전투가 많이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지만 이 단체는 중국 공산군과 연합한 조선의용군. 맞아요. 조선의용군이 호가장 전투 반소탕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러니까 이 조선의용군이랑 중국 공산군 또는 팔로군이라고도 해요. 중국 팔로군 또는 공산당 군대과 연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 그리고 호가장 전투나 여기선 반소탕전이라고도 하지만 또 제시문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태항산 전투라고 나오기도 해요. 이 호가장이나 반소탕전이 태항산 주변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시문에는 태항산 전투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 태항산 전투에서 굉장한 승리를 거둔 게 윤세주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별로 기억이 안 나죠.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윤세주 어디서 살짝 나왔었냐면 의열단 만들 때 윤세주, 김원봉 등등 뭐 이종원 뭐 몇 명이 이렇게 친구들이 만들었다라고 할 때 그때 한번 살짝 언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김원봉은 이제 우리가 쭉 뭐 민족혁명당이랑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윤세주는 이제 이쪽으로 조선의용군 이쪽으로 합류를 해서 여기서 전투를 벌여서 이 지역에 가면 요 태양산 지역에 가면 윤세주에 관한 막 동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많이 안 알려졌지. 하지만 굉장히 좀 추앙받는 독립운동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공산당 세력이니까 우리한테는 뭐 많이 알려지진 않았겠지만 자, 어쨌든 뭐 그랬고 자, 그다음에 3번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동경성 전투에서 승리했다. 뭐 쌍사대동 알고 있으면 뭐 다 풀 수 있죠. 자, 그래서 쌍사대동 그리고 영흥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한중연합작전 전투들 다시 기억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였다. 계속 나오고 있죠. 조선의용대. 네, 4번은 조선의용대. 그래서 정답은 3번 요 쌍사대동 찾으시면 되겠죠. 자, 17번 다 미주진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일제는 한국의 산업을 침탈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실시했다. 회사를 설립할 때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령을 공포해서 한국의 자본 축적을 차단하고 한국을 일본의 원료 공급지이자 상품 시장으로 만들려 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회사령 1910년에서 1920년까지 그리고 이렇게 써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회사령 폐지 비교를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허가제 여기서는 신고제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회사령이 요 내용이다 라는 거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서는 허가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1910년대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1910년대에 만들어진 법령이 뭐냐? 1번 남면북양 정책을 실시했다. 이거는 30년대예요. 이 남면북양 정책이라는 건 병sam기지화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주로 시험 많이 나올 때 국가총동원법 이후의 정책들 물어보는 문제들 출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남면북양 정책은 30년대 전반기부터 실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면북양 정책은 국가총동원법 이전에도 실시가 됐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1번은 30년대, 2번에 조선 수리조합령이 발표되었다. 수리조합령은 말 그대로 수리시설을 만들기 위한 그런 법령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리조합령 하면 이거는 산미증식 계획이니까 20년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은 미리 만들어줬어요. 17년에 수리조합령. 그래서 1910년대. 자, 3번 치안유지법이 제정되었다. 치안유지법은 25년. 그 다음에 2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되었다. 22년.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답은 2번. 수리조합령이 10년대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자, 이건 어떤 경문이죠. 이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 골라봅시다. 자, 학생 대중이여 걸기하라. 우리 슬로건 아래로. 자, 검거된 학생들을 즉시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 언론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획득하자. 식민지정 노예교육제도로 철폐하라. 사회과학 연구의 자유를 획득하자. 전국 학생대표자회의를 개최하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줄. 검거된 학생들을 즉시 탈환하자. 그러면 언제 잡혀갔냐? 그 한일 학생 충돌 때 그때 잡혀간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1929년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신간에 딱 떠올리면 되죠. 그래서 신간의 민중대회 개최가 좌절 또는 시도. 자, 그러면 이거 옳은 거. 자, 1번. 이 운동을 계기로 일제는 식민통치 방식을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꾸었다. 여기는 3.1운동이죠. 두 번째. 신간에는 민중대회를 열어 항일 열기를 확산시키려 했으나 신간의 간부를 대거 검거함으로써 좌절되었다. 요게 맞는 설명. 그래서 신간회에 참여가 있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민중대회를 개최했다? 틀리고. 시도했다? 맞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연대해서 민족유일당을 결성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60만세 운동이죠. 자, 순종의 장래일에 3.1운동과 같은 거족적 만세 시위 운동을 계획했다. 4번도 60만세 운동. 자, 그러면 우리는 답은 뭐 당연히 2번이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서는 첫 번째 3.1운동 이후 네,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다. 그 다음에 신간의 참여가 있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날과 관련이 있죠. 이게 일어난 그 시기 학생의 날과 관련이 있다. 이런 것들이 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중요한 점들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볼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봅시다.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자, 미소 공동위원회는 1차가 46년 3월, 2차가 47년 5월. 그래서 요 내용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그럼 1차로 봐야 되겠죠. 근데 시험에는 이제 요 문제는 이렇게 나왔지만 1차와 2차 사이에 뭐가 들어갈 거냐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저합작 운동. 예, 저합작 운동 찾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미소공의. 그 다음에 가가 있고 50총선거. 자, 50총선거는 1948년 5월. 48년 5월이죠. 그러면은 요 48년 5월에서부터 요 46년 3월에서 48년 5월까지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갈 거냐. 자, 1번 제주도 4.3 사건. 자, 봅시다. 제주도 4.3 사건이면은 1948년 4월. 그러니까 들어가죠? 네. 요게 정답이네요. 아이고. 자, 그다음 2번 여수 순천 11구 사건. 여수 순천 11구 사건은 1948년 10월이잖아요. 즉 정부 수립 이후예요. 그래서 틀렸고. 3번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 네. 해방 직후. 45년 8월. 해방 직후. 자, 그 다음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는 45년 12월이죠. 그러니까 1차 미소공동위원회 열리기 전이고 당연히 미소공동위원회를 결정한 거니까 그래서 틀렸죠. 정답은 1번. 자, 20번 볼까요? 자, 다음 조약이 체결된 정부에서 시행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 양 체약 당사국 간의 외교 및 영사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대사급 외교사절을 지체 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해서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그러니까 외교 관계를 수립한다는 거죠. 일제시대 이후에 일본과 우리나라가 사이가 안 좋았겠지 당연히.
국교가 정식으로 수립되지 않았었고 그때 이제 국교 수립을 하게 된 이게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거고 자, 그 다음에 2조도 마저 볼게요. 1910년 8월 22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여기서 8월 22일은 아까 우리가 경술국치가 8월 29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8월 29일은 조약이 쉽게 말하면 비준된 거고 이 비준이라는 건 이제 원래는 조약을 체결하고 양쪽에서 이제 인정을 한 거다. 뭐 이렇게 또는 국회에서 인정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조약의 체결 날짜는 22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일 병합 조약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한일 협정을 얘기하는 거죠. 한일 협정. 그래서 한일 협정은 1965년이고 그러면 당연히 박정희 정부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박정희 정부 중에서 박정희 정부 두 번 있잖아요. 30, 40. 30하고 유신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 여기서 박정희 정부 특히 30하고 자, 그럼 30하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지? 일단은 61년에 5.16 그리고 2년 동안 군정 그리고 63년에 30, 그 다음에 40하국이면 유신체제니까 유신체제가 시작된 건 72년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72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0하국은 1963년에서부터 72년까지. 1972년 뭐 10월이라고 봐도 되고 12월이라고 봐도 되고 그래서 요 시기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우리는 한일협정이 나왔으니까 한일협정과 관계된 것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한일협정, 즉 한일국교 정상화가 논의된 거는 한참 전부터니까 그때 서로 교류를 하면서 요런 게 왔다 갔다 하죠. 김종필 오히라 메모. 들어봤죠, 여러분? 김종필 오히라 메모가. 그러니까 독립 축하 자금을 얼마 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쪽지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1962년이고 그 다음에 한일협정에 대한 반대 투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63 시위라고 하고 63 시위는 64년에 그러니까 한일협정과 관련해서는 김종필 오히라 메모, 63 시위, 한일협정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고 다 30, 박정희 정부 시기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가끔 요거 이제 연도 같은 거 물어볼 때 있으니까. 자, 그럼 기억. 자, 기억을 한번 보시면 되겠죠? 제가 잘못 봤구나. 자, 보시면 1번 향토 예비군을 설치했다. 향토 예비군은 언제? 68년에. 68년 1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21 사건. 무장공비가 청와대 뒷산까지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 그치? 그게 바로 김신조 사건, 121 사건. 그래서 만든 게 이거예요. 향토예비군. 안 되겠다. 지켜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향토예비군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지역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든 거야. 그래서 122 사태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68년인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라운 각서가 전달되었다. 브라운 각서? 1966년이고 이 브라운 각서는 왜 미국이 약속을 한 거냐? 베트남 파병 때문에. 베트남 너네가 더 파병해주면 우리가 한국군의 현대화와 경제적 지원 약속해줄게. AID 차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파병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브라운 각서는. 자, 3번 국민교육헌장이 반포되었다. 이것도 68이에요. 이거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쓰셨다고 전해지는 그런 그게 바로 이거는 막 여러분은 이거 본 적이 없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교과서 모든 교과서의 맨 앞장에 그래서 이거 막 외우라고 시키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저희 선생님은 안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못 외워요. 앞에 한 줄밖에 몰라. 근데 이거 막 달달달 외우는 사람 되게 많은 게 이거 다 시켰었거든요. 외우라고 막 시켰었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기가 첫 번째 문장이야. 여기까지밖에 몰라 나도. 그 뒤는 몰라. 근데 그게 한 페이지쯤 되거든요. 막 이거 다 외우라고 시키고 막 그랬었어요. 군부 독재 시절이잖아.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YH 무역 사건. YH 무역 사건은 유신의 붕괴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1979년. 그래서 79년이니까 이거는 이제 뭐 유신 체제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이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시작한 것도 68년이에요. 이때부터 발급된 거예요. 121 사건 이후에 주민들을 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돼? 통제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시작한 것도, 본격적으로 발급되기 시작한 것도 68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3공화국에 관한 내용까지 한번 살펴봤죠? 정답은 4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3, 4회 문제 한번 쭉 풀어봤습니다. 자, 내용 정리 잘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우리는 그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